글도적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도적은 지금도 있고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글도적, 글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뇌 능력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을 훔친 사람이다. 두뇌 능력으로 비롯된 어떤 영예 그리고 그 평가를 가로채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새해가 되면 신춘문예 당선작을 발표하곤 하죠. 물론 최근 몇 년간을 보게 되면 글 같지 않은 글이 당선됐다 하면서 신문 지상에 오르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동아일보에서 최초로 신춘문예 현상 공모, 이 동요 부문의 그 공모를 한 것이 1925년입니다. 이제 최초라는 것은 중요하죠. 1925년 3월 9일 동아일보에는 신춘문예 동요 부문 1등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정동이라는 사람의 소금쟁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물에 사는 곤충이 되겠죠. 이 한정동 씨는 우리 국문학사에서 아동문학에 있어서 대단히 뛰어난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1등상을 받고 1925년에서 이미 이것이 인기를 얻고 1926년이 되면은 소금쟁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명작 동요로서 아주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1926년 9월에 이 시가 창작이 아니다. 신춘문예에서 1등을 한 동요가 창작이 아니다 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때 15살 난 학생이 이 제보를 했는데 다름 아닌 따지고 보면 교과서 같은데 그때는 국어가 일본어 아닙니까? 교과서 같은 책에 실려 있다 하고 그 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1924년 보통학교 6학년 여름휴 학습장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여름방학 때 보는 책이 되겠죠. 거기에 일본어 시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조선말로 번역만 해서 내가지고 신춘문예 1등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1926년에 15살짜리 학생이 이런 제보를 했는데 그때 한정동 씨는 32살쯤 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9월 23일 동아일보에 이런 글이 실립니다. 쓴 사람은 홍파라고 하는데 나중에 동아일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성이 박이다. 그래서 박홍파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은 소금쟁이는 번역인가? 이것입니다. 이 글의 말미에 보면 글 작성을 한 것은 신문 보도된 것보다 한참 이른 9월 8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박홍파 씨는 한정동 시인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째서 그와 같은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1년이 넘도록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예술가의 양심이냐? 이렇게 한 가지를 지적했고, 또 하나는 당시 동아일보에서 신춘문예 심사를 맡았던 김옥 시인 김안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따집니다. 왜 이런 시를 낙선시키지 않았는가? 김옥이라는 사람은 김소월의 스승이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루어 봤죠. 이렇게 하면서 박홍파 씨는 바로 그 신춘문예, 처음 하는 그 신춘문예에서 1등을 했던 한정동의 소금쟁이 원문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어서 소학교 6학년 학습장에 있는 일본어시 원문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이제 독자가 판단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상을 통한,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통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계속됐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소금쟁이 논쟁 사건, 그런 것입니다. 1926년 9월에서 11월까지 동아일보에서는 그 문단 시비 코너라는 것을 개설해 놓고 있었습니다. 문단의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할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면을 할애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무려 11번이나 11차례나 서로 이 공방전이 전개된 그런 논쟁입니다. 물론 그 대립하는 양측은 이것은 창작시다 하는 창작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이것은 창작시가 아니다 하는 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치열하게 지속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26년 11월 8일에 동아일보 편집자가 나서서 결말을 냅니다. 이제 그런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논쟁에 나선 것은 문병찬 씨. 이 문병찬 씨는 1926년 10월 2일에 소금쟁이를 논함이라는 글로 이제 논쟁에 나섭니다. 물론 그는 창작설은 주장하지 못하고, 창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정동을 이래서 지지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부터 보기로 합시다. 문병찬 씨는 호가 추파라고 하고 아동문학가, 번역가라고 하며 5월회에서 활동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 알려 있지는 않죠. 그의 소금쟁이를 논함 홍파군에게 이제 싸우면서 상대방에게 그대 군자를 붙여서 홍파군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9월 23일 동아일보 제3면을 읽을 때 당선 동요 소금쟁이는 번역인가? 이런 제목하에 무려 3단이나 차지하게 쓴 글을 그게 얼른 눈에 띄었다. 한정동 군이 쓴 소금쟁이에 대해서 나도 그 호감을 갖고 있어서 이게 이제 노래로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많이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뜸 이 창작 씨가 아니라는 지적을 한 홍파 씨에게 이제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이죠. 홍파군은 너무도 지독하게 인신공격뿐 아니라 한정동 군을 너무도 악착스럽게 모욕을 했다. 나는 한정동 군의 소금쟁이에 대해서 그것이 설령 일본시의 번역이라고 할지라도 조선 동요에 있어서 나는 이것이 명작 동요라고 본다. 이 소금쟁이가 지난해 나왔으니까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조선의 꽃 같은 소년, 소녀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살펴야 하는 것이 신춘문예에서 1등을 한 작품이 창작 작품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창작이 아니어도 소비자가 아이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이것은 논점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창작이냐? 창작 작품을 가지고 겨뤄서 심사해서 1등, 2등을 정하는 그 대회에 더구나 현상금이 걸려 있었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만일 창작이 아닐 시에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사범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기 있다. 인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만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홍파군은 한군의 동요 소금쟁이 작품에 대하여 너무도 한군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이렇게 사회에 공개가 필요치 않은 일이다.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지적을 합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넉넉하다. 다른 방책도 있을 것이다. 홍파구나. 우리 사회에 이만큼이나 번역을 하는 동요 작가가 있다는 것이 어디냐. 이런 동요 작가가 많이 있다면 앞으로도 명작 동요가 많이 산출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또 그렇게 되면 창작가도 많이 생길 것으로 믿는다. 훔친 물건일지라도 그게 맛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전율할 만한 우리 선대의 아주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그런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양심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대단한 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지 말고 범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인기 있는 동요의 그 작사가 그 사람을 비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장래성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공격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장래성이 있는 한군의 앞길을, 그 사람 지금 32살이라고 했죠. 그 앞길을 방해하려는 심사는 도저히 온당치 않게 보인다.
물론 홍파군의 그러한 지적은 방해도 되지 않는다. 또 여기에서 좀 얕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홍파군이 우리 조선의 발전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경솔한 태도를 부리지 말고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아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홍파군은 놀라 자빠질 것이다. 전에 따리아회의 윤극영 군이 작곡해서 발행한 반달이라고 하는 동화 곡보집에 실린 소파 방정환 군이 썼다고 하는 허제비라고 하는 명작 동요를 읽었는가. 이러면서 이제 방정환 씨를 끌어다가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뒤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 허제비라는 동요를 소파 방정환이 지었다고 자랑을 했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까 울산에 있는 서덕요라고 하는 어린 소년의 작품이다. 개벽사 어린이부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잡지에 이 서군이 출품한 것을 소파 방정환 군이 막 빼앗아 쓴 것이니 도적질한 것이다. 1924년도 어린이 잡지를 전부 들춰보면 알 것이다. 이런 꽃다운 어린이 작품을 빼앗는 작품 도적자도 있지 않는가? 이것은 번역도 아니고 서군의 작품을 그대로 빼앗은 것이다. 참으로 불쌍한 소파 방정환이다. 나는 이것도 여지껏 묵과했다. 홍파군은 이런 그 한군 같은 그 사정에는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방정환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하거나 한군을 칭송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고 또 깊이 생각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문병찬 씨가 이제 그 한정동을 지지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제 지지하는 것은 그런데 방정환 씨를 글도적질을 했다고 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가 하면 한정동 본인이 또 나섭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10월 2일에 문병찬 씨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10월 9일과 10일 연이어 이틀 동안 한정동 본인이 소금쟁이는 번역인가 하면서 창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하고 뭐 100년 전 그때하고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논리적인 그 부분이 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이제 같이 찾아보기로 하죠. 먼저 10월 9일, 10일 연속이니까 9일 신문에 실린 글부터 보기로 합시다. 나는 소금쟁이는 번역인가? 라는 글에 대해서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소금쟁이 작자이니까 다만 그 작품에 대한 전말을 사회의 여러분 앞에 이야기해 드리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쟁이하고 자기가 왜 친한지 태생부터 환경적으로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나는 본래 물이 많은 곳, 다시 말하면 섬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소금쟁이와는 친했다. 소금쟁이와 친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는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났으면서도 헤엄을 칠 줄 몰랐다. 그래서 서당의 여러 동무들에게 여간 놀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소금쟁이를 잡아먹으면 헤엄을 잘 치게 된다. 그런 말을 해주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이때로부터 아무도 모르게 소금쟁이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래서 소금쟁이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걸 소금쟁이를 잡으려고 무한히 애를 썼는데 소금쟁이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을 하면서 헤엄만은 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준 말, 그 소금쟁이를 잡아먹으면 헤엄을 잘 치게 된다 했다는 말, 그리고 소금쟁이들, 이것이 지금까지 기억에서 사라지지를 않았다. 이와 같이 생각에서 떠날 줄 모르던 소금쟁이를 시로 읊게 된 그 사연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면서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죠. 소금쟁이가 깊은 물에 삽니까? 보통 보면은 소금쟁이는 만약에 그 작은 연못이 있으면 대체로 연못 둘레를 돌면서 소금쟁이가 있고, 시냇물이 있어도 시냇물이 잔잔한 가장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소금쟁이를 잡으려면 수영을 해서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감각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쟁이를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 소금쟁이가 대단히 빨랐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모르게 소금쟁이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걸 잡으려고 물에 뛰어들어서 쫓아다니다 보니 수영을 배워버렸다. 그리고 소금쟁이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무튼 사실이라고 해두죠. 그러나 썩 그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소금쟁이를 왜 이 신춘문예에 내는 소금쟁이인데 이거를 왜 시로 쓰게 됐는지 그런 설명을 합니다. 내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생활관계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향을 늘 동경하게 되었다. 더욱이 내가 시에 취미를 둔 후부터는 향토에 대한 동경은 날이 갈수록 더하게 되었다. 내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22년 봄부터다. 그러면 신춘문예가 1925년이었으니까 한 3년 전쯤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게 1922년인데 그 이듬해인 1923년 여름인 6월 달에 고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왜 1923년인가? 그 일본 시가 책에 실린 것이 1924년이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그것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월에 고향을 찾아갔을 때는 바로 논에 물을 잡아 넣고 논을 갈기도 하고 이양을 하는 때였다. 농가에서는 아주 분주한 때다 그럽니다. 내 고향에는 형님과 아우와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전방위적으로. 나는 어린애를 퍽 사랑하는 까닭으로 그때 6살 된 애와 4살 된 애와 2살 된 애 셋을 데리고 들로 젖먹이러 나가던 길이었다. 아마 이제 애들 어머니가 들에서 일하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름이나 바른 것처럼 반짝반짝 아름다운 실록의 아래로 수문을 통해서 이제 물이 저수지 같은 데서 나오는 수문 같은 것이겠죠. 그 수문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개굴에는 창포향기가 묻어있는 그런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었다. 그게 불어올 때마다 그 수문 턱에는 소금쟁이 4-5놈이 물을 거슬러 올라갔다는 물에 밀려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쟁이는 4-5놈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또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날인 10월 10일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게 재밌어서 은서봐 6살 된 아이랍니다. 저 소금쟁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애 보고 물었다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삼촌 그것은 소금쟁이가 글을 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바로 일본어 시가 소금쟁이가 글을 쓴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내용을 더 보기로 하죠. 한정동 시인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외의 대답에 놀라서 그리고 그때의 그 경치를 보고 시 한 편을 써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때 바람이 조금씩 불기는 했지만 물결이 일만한 센 바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소금쟁이가 글씨를 쓴 것이 지워지곤 한다고 하는 이 원작을 고칠 때는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잡아 넣어서 우연히 그렇게 썼다. 창포가 있는 밭에 소금쟁이가 글씨 쓰며 논다. 글씨 쓰지만 물이 들어와서 지워진다. 지워져도 소금쟁이 글씨 또 써낸다. 처음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온 것은 내용이 좀 바뀌죠.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밝힌 것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창포밭 못 가운데 소금쟁이는 1, 2, 3, 4, 5, 6, 7 쓰며 노느나 쓰기는 쓰지만도 바람이 불어 지워지긴 하지만 소금쟁이는 싫다고도 안 하고 뺑뺑 돌면서 1, 2, 3, 4, 5, 6, 7 쓰며 노느나 이렇게 이제 고쳐 쓴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고쳤는지. 말이 너무도 길어지지만 나는 어떤 이유론지 4,4조나 8,8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까닭에 앞에 써놨던 글씨 또 써낸다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7,5조로 고쳤으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고 그래서 글씨라는 거를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숫자 1, 2, 3, 4, 5, 6, 7을 넣은 거다. 또 지워진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1, 2, 3, 4, 5, 6, 7을 넣은 것이다. 자기는 이렇게 고쳤는데 자기가 고쳤다는 결과물은 일본시하고 똑같아져 버린 것이죠. 근데 그래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쳐놓은 게 자기가 고쳤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로서는 개작 고쳐 쓴 것이 원작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 발표된 것이니 불만이 있지만 지금까지 참고 왔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본어 시에 대해서 나는 보통학교 학습장 그 책에서 그런 글을 본 적도 없고 내가 이 동시를 처음 발표한 것이 1923년 12월이니까 그 시보다 먼저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이죠. 나는 시나 동시나 간에 지금까지 번역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둔다. 자기가 번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 시를 번역해서 베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어는 국어였죠. 모든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걸 배운 겁니다. 15살 먹은 학생도 배웠던 것이죠. 자기는 번역이라는 것을 못 해봤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그 이유들을 대는데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번역이라는 것과 창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논해 보려고 하지만 시를 번역한다는 것이 대체 될 수 있는 일인지 나는 그것도 의심스럽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뇌물 받았다 그러면은 10원도 안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케이스다 이게. 그렇죠? 완전히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이 변명 겸 반박이 이렇게 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진남포에는 동아일보 지국이 그 사정으로 20일가량 신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이 글을 쓴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구태여 변명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구태여 이것을 또 자기가 번역을 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닌데 자기 시가 너무나 일본 시하고 이상하게도 같아서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 창작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변명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화를 부른 것이죠. 좀 달리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문병찬 씨가 이야기한 거는 창작시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봐주면 안 되냐 이런 식이었는데 한정동 씨 본인은 확실히 창작시다 자기가 더 먼저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사태가 완전히 반전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편들고 나선 문병찬 씨가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의 시를 훔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소파 방정환이 그 허제비라는 시가 창작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초기에는 이미 신춘문예에서 1등을 한 한정동 씨, 그리고 이미 인기 있는 동요 작사가, 이제 이 사람이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따지면 3차례의 글은 다 그쪽이 승세를 지는 것처럼 됐었는데, 이제 소파 방정환 씨의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여론이 이제 바뀐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한정동 시인을 비판하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한병도 씨가 1926년 10월 23일에 글을 올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만한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은 예술적 양심이라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한정동 군의 소금쟁이에 대하여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 이에 대해 홍파군의 반박문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차라리 번역이냐 하는 미지근한 말을 쓰기보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당할 줄로 안다. 그 내용과 사상을 이국인인 원래 일어로 된 시를 조선어로 이렇게 되겠죠. 이국인인 한정동 군이 번역이라고 하는 별로 믿을만하지 않은 안전판을 이용해서 표절한 것이다. 한 군의 변명도 있었지만 그 모호한 변명이 도리어 틀렸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군이 홍파군이 앞에서 문병찬 씨를 이야기합니다. 홍파군이 너무 지나쳤다든지 또 인신공격을 했다, 모욕을 했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소파 방정환 군이 허제비가 어쨌는데 이때 과장을 해서 막 비난을 하고 도적질을 했다고 한 것은 더욱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제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김옥 씨까지 같이 끌려 나와서 몰매를 맞게 됩니다. 김옥 군도 홍파군의 잘못된 것을 말을 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김옥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사위원이 세상에 있는 글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김옥에게, 동아일보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옥이 이렇게 뒤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도 한정동 시인이 쓴 동요가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널리 불리우고 이제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 않느냐 한 데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비판을 합니다. 소금쟁이가 아동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를
표절한 사람을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은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옥 씨를 아주 잘 판단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것이 이 실제로 이롭지 않느냐, 인기가 있고 많이 읽히고 많이 불리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그게 공리적 견해다. 이 실익을 따지는 거다. 혹은 뭐 돈 벌자는 거다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만일 소금쟁이에서 실익을 얻은 사람이 그게 알고 보니까 표절이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분개하겠느냐. 조선의 문단을 얼마나 의심하면서 못 믿어 하겠느냐. 속임수로 주는 실익을 찬양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결국 독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작가의 예술적 양심이 마비되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김옥을 아주 매섭게 나무랍니다. 만일 예술적 양심이 있는 작가라면 공공연히 번역이라고 하면서 내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김옥은 이 한정동에게 그만한 창작적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행을 덮어두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어떻게 옳은 일이 되겠는가? 가난한 자가 없기 때문에 도적질을 했다면 그래도 용서할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있는 놈이 있는 것을 방패로 교묘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조금도 용서할 수가 없다. 세상에는 있는 놈이 없는 놈의 것을 빼앗는 예가 얼마나 많으냐. 이 공리적 해석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진 놈일수록 가지지 않은 놈을 더 많이 착취하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김옥의 논법으로 보면 착취하는 자가 옳다, 훌륭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어떤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역시 그 물질로서의 돈은 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남의 것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을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돈은 죄가 없지만 시가 사람들에게 동요로서 불리우는 그 어떤 결과물은 죄가 없지만 그 결과물을 어떻게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엄연히 제대로 밝히고 가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옥이 마지막에 그냥 잘못하긴 했는데 그렇게 너무 심하게 추궁을 하지는 말자고 했던 그것이 이제 화를 부르게 된 것이죠. 점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겸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병도 씨에 이어서 최호동 씨, 이 보면 하루하루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926년 10월 24일에 이제는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소금쟁이는 번역이다. 창작이 아니다 하는 이제 직설적인 글이 올라옵니다.
지난달 23일 본지 부록에 홍파 씨의 글이 실리자 뒤이어 시비가 일게 되었다. 문제는 한정동 씨의 동요 소금쟁이가 창작이냐 번역이냐 하는 것이었다. 내가 이 문제를 향해서 붓을 쥔 목적도 물론 이제 이게 논점이 중요합니다. 소금쟁이가 창작인가 창작이 아닌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소금쟁이라는 동요가 일반 어린이에게 이익을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제 논점이 비껴간 것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이익을 주었든 말았든 인기가 있든 이것이 잘 팔리는 상품이든 상관없이 이게 창작이냐 창작이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판단해야만 할 것이니 잔소리는 집어치우자. 홍파 씨는 일본어 소금쟁이를 보통학교 6학년생 하기 휴학 학습장에서 발견하였다 하였으니, 사실 그 동요가 하기 학습장에 실릴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유행하는 동요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4년에 실렸다고 해서 그 원 시인은 23년 12월에 썼다. 아주 그것도 연말이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최호동 씨 이야기는 24년 책에 실렸다면 그것은 이미 이전에 유행하는 인기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선택돼서 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정동 씨의 작품과 일본어 작품을 대조하면 한정동 씨의 작품은 두말할 것 없는 번역이다. 일본 문장과 두어 구절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그대로 번역할 수 없는 부분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이 번역임을 부인한다면 그 수작이야말로 동서불변의 어린이 수작이다. 나는 단연히 소금쟁이를 번역이라 하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원문인 일본어 시를 보고 나면 번역이라고 판단치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문병찬 씨와 한정동 씨는 친구 사이인 듯하다. 그 문병찬 씨는 가장 먼저 이 한정동 씨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이죠. 문 씨가 홍파 씨에게 중언부언 말한 것은 한마디도 헤아릴 수 없는 군소리고, 전부가 한정동 씨를 맹목적으로 싸고 도는 말밖에 없다. 물론 한정동 씨가 만든 작품으로 어린 동무들에게 유익함을 준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런데 정이란 맹목으로 어느 누구든지 분별치 아니한다는 말이 있다. 정이란 이익을 주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혹은 상을 많이 받고 경력이 많은 사람, 이것을 보면 안 된다. 눈을 가리고 누구든지 차별을 두지 않고 단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사실인가를 보는 것이 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의 작품을 절취하여 제거신체하는 자에게 정의의 필봉을 던졌는데 문 씨는 무엇이 옳지 않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문병찬 씨, 그리고 또 이 편을 든 사람이 우리가 지금 소개하지는 않는데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억양 씨, 이 사람들 편을 들었는데 그 두 사람에게 잘 들어라 하면서 홍파 씨와 내가 그 맨 처음 문제 제기한 사람하고 이제 동조하는 내가 한정동 씨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한마디다. 어찌해서 번역 씨를 창작이라고 했느냐 하는 질문뿐이다. 나는 결코 한정동 씨에게 어찌해서 그따위 작품을 소개했느냐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왜 남의 시를 자기 시라고 했느냐고 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인기 있다. 시가 좋다. 이런 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표절인데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는 요즘에 우리도 공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번역 소금쟁이가 창작 소금쟁이로 동화 신년호에서 1등까지 했다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심사위원을 맡은 사람이 김옥 씨라고 하니까 이제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이려는 사람에게 속지 않을 장사가 없다고 변명을 했는데 어떻게 김옥 씨가 그런 변명을 하는가 하고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동요가 창작이든 번역이든 어린 동무들에게 아이들에게 유익함을 주었으니 어물어물해서 넘기자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긍정할 수 없다. 한정동 씨가 동요 작가라고 하는데 작가라고 앉아서 이따위 부정한 행동을 연출하였으면 어디까지든지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다시 뒤를 이어 애매한 변명만 늘어나서 끝까지 이것이 창작시라고 하는 데는 뭐라고 말할 여지조차 없다. 옛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은 상당히 심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최후동 씨가 소금쟁이는 번역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0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동경 우이동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글쓴이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동경의 우이동 그러니까 무슨 이게 만약에 비유라면 우이독경 뭐 이런 식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글 제목이 글 도적놈에게 이제 정말 세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도 상당히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금 옛날 말로 돼 있는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와, 100년 전 기사를 우리가 봐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셰익스피어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죠. 그리고 100년 전에도 이 땅에는 사람이 살았고 100년 전에도 두뇌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글을 쓰고 글을 읽고 비판하고 살았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면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제 글 도적놈에게 라는 그 칼럼을 보기로 합시다. 현재 조선에는 생활의 곤란함이 극도에 달해서 도적이 점점 늘어가는 근래에
문학계에서도 갈등이 생겨서 글 도적놈이 점점 늘어가는 모양이다. 세상에서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을 법률은 이것을 죄악이라고 해서 형벌에 처하지만 나는 글 도적과 같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나쁜 죄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이 인육시장의 주인을, 그 사람 고기를 파는 시장의 주인을 흡혈귀라고 고약하게 여기지만 글 도적놈은 인육시장의 흡혈귀보다 더 지독한 흡혈귀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이 소설, 희곡, 동화, 시, 동요 이런 것을 쓸 때 전심전력으로 무명지를 끊어서 혈서를 쓰는 것보다도 더 힘들여서 쓴 작품을 지면에 기재한 것을, 실은 것을 작자도 아닌 사람이 자기 창작품으로, 자기 이름으로 다른 지면에 싣는 사람이 많으니 이런 무섭고 악한 흡혈귀의 죄악은 세상에 첫째 간다고 하겠다. 일본인 고산저우, 이게 한자가 그렇게 그냥 쓰여 있습니다. 고산저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글은 사람이다. 좋은 말 아닙니까? 글은 사람이다. 이러한 말을 보더라도 글 도적놈은 남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아주 큰 악당이다. 이제 여기에 나는 도적질한 글이 신문 잡지에 발표되는 것을 내가 아는 대로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그런 사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볼까요? 재작년 시대일보 신년호에 현상문 모집을 해서 당선된 글 중에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3등으로 당선된 시가 있었다. 나는 이 시를 읽고 놀랬다. 이 시는 조선에서 민중시인으로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석송씨의 시를 어떤 사람이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재작년 동아일보 신년호에 1등으로 당선된 동요 나비사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딴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신문도 아니요 동아일보 작년 신년호에 아니면 그게 무슨 기념호든가 한데 3등으로 당선된 것을 봤다. 또 재작년에는 필자가 경성도서관에서 철도지우, 그러니까 철도의 벗이라고 하는 철도 잡지에서 지난번에 세상을 떠난 고 나도양 씨의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지라는 소설을 어떤 사람이 또 도적질 해낸 것을 본 생각이 난다. 이 밖에도 외국의 유명한 문호들의 작품을 번역해서 자기 창작이라고 발표한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무명 작가가 그런 짓을 하면 모르고 그랬다고나 할 텐데 현재 조선에서 젠체하고 돌아가는 그 문사가 그 글 쓰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3년 전에 어떤 문사 양반이 일본 조도전 문학이라는 잡지에서 소설을 한 편 번역해서 창작품으로 개벽 잡지에 냈던 일이 있었다.
그때 동경에서 공부하는 어떤 친구가 보낸 글에 그 작품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사람 창작으로 속고 있지만 남의 작품을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써서 보냈다. 그 작가는 벌써 마음이 다 썩어버린 작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별별 더러운 놈 많다고 탄식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의 글을 도적질하는 것은 희망의 앞길 대신에 불행을 미리 깔아 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선문단에서 이 장래를 생각해 보면 이게 참 큰일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근 1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말미에 도적놈 중에 글도적놈 같이 대죄인은 없다. 이전에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글도적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마음 바로잡고 자기의 끓는 피로 붓을 잡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원섭, 이제 다음 날입니다. 1926년 10월 27일 김원섭 소금쟁이를 논함, 이런 글입니다. 이제 이거 이외에도 글이 막 쏟아졌다고 하죠. 요사이 시비거리도 되지 않는 소금쟁이로 인해서 시비가 일어나서 꽤나 흥미를 가지게 됐다. 그것이 창작인지 번역인지 또는 도적질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단지 작자라고 하는 한 군의 예술적 양심에 맡길 뿐이다. 이제 그 시비가 일어나니 몇 해 전 어떤 신문이었는지 어떤 잡지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춘성이가, 이 춘성이라는 사람이 설야 노지영이라고 하죠. 춘성이가 베르렌의 이 검검 끝없는 잠, 뭐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를 살짝 도적질을 해서 냈다가 김옥 씨에게 톡톡히 창피를 당한 일이 생각난다. 이것도 이제 김옥 씨를 비판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더니 이번에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죠. 이번 소금쟁이에 대해서 심사위원이었던 김옥 씨는 그것이 번역이건 창작이건 그 소금쟁이라는 그 동요가 어린 동무들에게 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준 이상 그 나타난 결과를 공리적 의식으로 이게 얼마나 공익적이었나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지시야 물론 잠이 없는 일일지언정 잘못했다고 하지만 한군을 그렇게 가혹하게 힐책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그 좋은 게 좋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벌써 여러 사람이 나무라고 있죠.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김옥 씨의 아주 치명적인 나쁜 점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원섭 씨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옥 씨의 이와 같은 태도, 이것이 관대한 호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자기는 비판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김옥 씨의 너무도 지나친 그 호의의 해석, 그렇게 하자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적어도 문예라는 것이 시대 인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 이상
소금쟁이가 아이들에게 이익을 많이 주었다고 해서 그 칭찬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예술적 인격과 가치를 어떻게 이것과 혼동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 한군이 그 후에 발표한 많은 작품이 소금쟁이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별 문제다. 그것은 다른 문제다. 또 더 나은 작품을 창작할 만한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남의 작품을 번역하거나 도적질해서 발표를 해도 관계없다 하는 그런 어림없는 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한정동 씨가 자기 창작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이제 사람들의 그 공분을 산 것이죠. 이제 한군이 그 소금쟁이 작품에 대해서 전말을 발표하면서 그게 어디까지나 창작이라고 언명을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로서는 정말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유치한 그런 어린애 수작이다 하는 생각이 더 들게 됐다. 지난번에 이 홍파군이 일본어 시는 1924년에 발표가 됐고, 한군은 자기가 그 신춘문예에 당선된 것은 1925년인데 이번에 글을 써서 1923년 12월에 썼다고 이야기를 해서 끝을 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한군이 1923년 12월에 지었다. 그 시를, 소금쟁이를 썼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그 날짜를 인식해서 한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원 일본시를 쓴 사람,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썼다 그러니까 그 한정동 씨가 쓴 시를 일본어로 번역한 다음에 일본어 학습장에다가 실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1923년 12월 이전에 발표를 했다면, 지금 한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하겠느냐? 왜냐하면 날짜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합니다. 게다가 그 한정동 씨가 앞에서 그 변명을 하면서 이 소금쟁이 동요를 쓰게 된 동기를 길게 늘어놓고,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일본시하고 같아져서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 게다가 원래 썼던 시보다 그거를 시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1, 2, 3, 4, 5, 6, 7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변명이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았죠. 한정동 씨 이야기할 때는 소금쟁이 4-5마리가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근데 시에는 1, 2, 3, 4, 5, 6, 7을 썼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맞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것도 지적을 합니다. 그때 번역시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고 번역 시집이 있는데 이 사람 말이, 아니 시가 번역이라는 것이 대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도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군이 너무도 변명하느라고 애를 쓴 그 글은 결국
주정꾼이 잠꼬대를 한 말과 같은 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품의 양심이라든지 무슨 가치, 품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이죠. 이제 이 기사 중에 이제 다시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박홍파 씨의 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1926년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시는 이번에 쓴 이 글은 소금쟁이를 논함을 읽고, 그런데 앞에 너무나 여러 사람이 논했는데 뭐냐면 문병찬의 글을 읽고 하는 게 좀 핵심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둡니다. 인생은 항상 인생과 투쟁으로 분주하다. 그 투쟁에는 직접 행동도 있고 정신적인 행동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은 투쟁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정다운 토론이고, 그리고 미려한 속삭임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을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나는 10월 2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문병찬 군의 소금쟁이를 논함 홍파군에게 라는 그 글을 여행 중에 다행히도 모 읍내에 있는 동아일보 지국에서 대면하게 됐다. 그걸 보고는 상당히 유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할 말이 많다든지 자기가 이겼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겠죠. 문병찬 군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한 권의 소금쟁이가 일본시의 번역이라 할지라도 조선 동요에서 명작 동요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이만큼 번역하는 동요 작가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그 아동문학이 아주 발달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한 거,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밝힙니다. 이러한 것은 나의 글을 곡해한 것이다. 그냥 계속 부르면서 좀 약을 올리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구나, 나는 번역자라고 해서 명작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곡해를 받아서 내가 좀 불안하다. 이게 이제 싸우면서 상당히 즐기는 타입인 것 같죠. 그렇다고 나는 번역자라는 사람은 쓸모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번역자가 번역을 했으면, 정직하게 번역이라고 발표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번역자가 번역 발표 시에다가 자기가 창작한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 가련하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번역자만 가련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거다. 그런데 이 번역자가 너무나 우리 사회 인간들을 무시하는 그것이 문제다. 즉, 번역자가 이 번역문을 발표할 때 이것은 번역입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까짓 이 무식한 세상의 인간들은 아마 책을 몇 권 못 읽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읽은 이 시가 있는 책은 아마 그걸 읽은 사람은 수백 분의 1, 수천 분의 1에 불과할 거다.
그러면 내가 읽은 중에 이 명작을 번역해서 내가 지었다, 창작이다 해봤자 그까짓 인간들이 알겠느냐 하는 이런 야비한 심리하에 번역을 번역이라고 아니하고 창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소파 방정환에 대해서 시를 뺏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파 방정환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방정환의 그 허재비라는 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게 표절도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다 하는 내용을 이 사람이 그 따리아회에서 이걸 편집하는 과정을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쭉 밝힙니다. 이미 그전에도 방정환 씨가 해명을 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믿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그 홍파 씨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정환은 소년의 시를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우리 조선에 동요 작가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봐주고 가자고 했던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작가가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방임하라는 말로 들린다. 가령 여기에 인구가 몇 안 되는 국가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국민은 살인이나 강도질을 해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죄를 처벌하지 말고 면해달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하지 않는가. 만일 이러한 경지에서도 살인자나 강도를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조금만 더 대담해지자. 하여간 그 충고에 감사히 여기면서 글을 마친다 하는 얘기인데, 서로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을 결말을 내는 것이 이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편집자가 나선 것이죠. 이렇게 이제 벌써 몇 개월에 걸쳐서 여기 소개하지 않은 것도 있고 굉장히 글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1926년 11월 8일 소금쟁이 논전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 편집자가 이제 이 결말을 내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홍파군의 소금장이는 번역인가라는 글이 동아일보 문단 12에 게재된 것이 도화선이 돼서 각 방면으로부터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 문단 12ran을 낸 것은 독자의 자유토론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는 원고를 전부 싣고자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으면 그게 어렵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 소금쟁이 싸움, 여기에서 그동안에 여기 게재된 글 중에 간혹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대부분이 진지한 태도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논설을 쓰고, 쓸데없는 인신공격이나 빈정거리는 것이 없었던 것이 이 동아일보 편집자로서는 기쁘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밝혀놨는데도
현재 우리나라의 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죠. 그 시대에 1926년 이 시대에 비평이라는 것도 인신비평이나 인신공격이 고작이어서 한정동 당선 동요가 일본 동요의 번역이라고 하는 홍파의 당선 동요 소금쟁이는 번역이다. 동아일보 1926년 9월 23일이라는 폭로로 시작된 논쟁은 마침내 글도적놈에게라는 욕설의 평론문이 나오기까지 장장 3개월을 끄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논쟁은 이렇게 저평가할 일이 아니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어째서 분명히 있는 근거를 부정하고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그 사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글로서 싸우는 그런 논쟁을 평가절하해버린 것인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라는 것은 이래가지고서는 존재 가치가 과연 있는가?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되죠. 동아일보 1926년 11월 8일자에서도 이것을 부정하는 내용을 분명히 싣고 있죠. 이어서 그 동아일보 편집자의 글을 조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중에 소파 방정환 씨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인 일로 일시 오해를 사게 된 것은 그 책임이 편집자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조사를 가볍게 한 죄를 소파 방정환 씨에게 사죄드린다. 그리고 방정환 씨를 공격한 그 안군도 사실이 그같이 판명이 된 이상 사과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소금쟁이라는 시는 번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원작과 비교를 해보았더니 번역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창작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원작자는 지금 이 한정동 씨는 창작이라고 주장은 하면서도 그게 창작이다 하는 적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것이 1923년작이라고 장담을 했지만 그때 그 시가 발표된 데가 없으니 어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느냐. 만약 그것이 참으로 번역이 아니고 창작이라고 한다면 뭐 이것은 왜냐하면 일본 시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이것은 뭐 운명의 신의 장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표절이라는 그 이름은 벗어날 수가 없다. 표절이다, 창작이 아니다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라도 받아든 현상금을 반환하고 마는 것이 작가의 양심에 좋은 일이라고 본다. 이게 동아일보가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당선시켰다 하고 김옥 씨를 나무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심사위원은 투고된 글이 창작이라고 가정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까지 조사를 하게 된다면 시간과 노력이 도저히 여기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언젠가 춘원 이광수 씨가 동아일보 시단 고선을 맡았을 때, 거기서 심사위원을 맡았을 때 19세 소년의 시 한 편이 의심이 나서 당사자에게 질문까지 했지만 당사자가 맹세코 자기 작품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모 시인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 보낸 것이 판명된 적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김옥 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번 논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이 동아일보의 이 코너는 사실은 문학하는 사람끼리 서로 그 대화를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마무리 글을 실었습니다. 하나는 표절이라는 것이 문단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악덕이다 하는 것을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또 하나는 남을 공격할 때에는 그 사실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어트의 말을 소개를 합니다. 정확이라고 하면 학자의 영혼이다. 정확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나서 글을 써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논쟁이 활발하게 이어지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렇게 동아일보가 이제 결론을 낸 것이 1926년 11월 8일입니다. 그런데 연말이죠. 이후 1927년 3월 6일에 바로 문제의 그 표절로 판명이 난 한정동 씨는 똑같은 제목 소금쟁이라는 시를 동아일보에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 소금쟁이 편지만 쓴다. 쓰면은 흘러가는 물 위에 쓴다. 흘러가도 봄, 여름, 해일, 졸업시 아침부터 밤까지 쓰고 또 쓴다. 수준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9일 바라나 볼까 이런 식으로 숫자도 넣고 씁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자기의 먼저 소금쟁이가 표절로 결론이 나고 나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쓴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역사에 덧칠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선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김소월의 스승으로서의 김안서 씨를 볼 때는 이 사람이 김소월의 시를 훔쳐갈 만큼 그렇게 수준 낮은 시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다른 문인들이 왜 김옥은 김소월만 끼고 도는가? 똑같은 학생인데 왜 김소월을 학생에게는 과분한 위치까지 추천하고 글을 실어주고 그렇게 하는가? 찾아보면 불평하는 문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 편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정동 씨의 경우에 표절 시를 내서 신춘문예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참 잘못했네 하면서도 그래도 그거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또 내용이 좋으니까 그냥 덮고 가자는 식의 말을 했다가 아주 그냥 빗발치는 비난을 들었죠. 근데 이것이 문제다. 그 당시에 이 김옥이라는 사람은 순수 기자만도 아니었고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했죠. 순수 시인만도 아니었습니다. 사업가였던 것이죠. 그가 동인지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또 출판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가였다는 겁니다. 사업가 마인드. 출판 경영자 마인드. 그러니 인기 있고 대중적이고 잘 팔리는 작가에 대해서
좀 감싸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죠. 철두철미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순수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영자였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듯이 사실 경영자면서 그러면서 그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표절하면 안 된다. 이 간단한 사실에 대해서 어째서 잣대를 구부려서 대는가. 이것은 김옥 씨가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 한정동 시인은 우리 그 동요의 아동문학 분야에서 봤을 때 아주 작품이 많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큰 역할을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김소월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요 씨, 그 사람의 시가 얼마나 대중가요에 많이 쓰였습니까? 그래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출발의 정의가 무너졌다. 만일 신춘문예에서 1등을 표절한 한정동 씨가 되지 않고 다른 순수하게 창작을 한 사람이 됐더라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내지 않았겠습니까? 왜 한정동이어야만 하는가? 왜 김소월이어야만 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 정의가 무너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옥은 재능은 있고 또 역할도 많이 했고 그가 발굴한 사람들이 유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오늘날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100년 전부터 계속 그 사람으로서는 이어져 오고 있죠. 여기에 예술가로서의 양심, 학자로서의 그 양심, 이 지적인 도덕감, 그리고 인간이 남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리걸 마인드, 이것이 어째서 돈보다, 즉 인기, 잘 팔리는 상품, 이거보다 뒷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꽤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기본만 한다면. 그런데 살짝 원칙을 어기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앞질러 가기 위해서 조금 부정을 하겠다. 내가 출세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조금 잠시만 양심의 불을 꺼놓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리걸 마인드가 없고 양심의 불이 꺼진 결과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물을 보고 줄을 쫙 거버리고 감점을 할 수 있는 그 안목도 이 100년 동안 무너져 내렸다 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치는 자기의 양심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무슨 창조를 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에 어떻게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화나 또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수준, 그것을 유지하려면 모든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빈틈없이 주시를 하고 날카롭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 똑같은 빈틈없이 주시하고 날카롭게 비판을 한다고 하면서 그게 편을 딱 가른 다음에 우리 편이 아닌 쪽으로 다 날려보내면
그게 또 정의롭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언제나 공평하게 일단 편가르지 말자. 시를 보면 우리 편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표절을 하면 그건 시가 좋잖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다른 편이 똑같이 시를 썼는데 그때는 아주 야멸차게 그 표절이잖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 편과 다른 편이 같이 노력을 해서 키워갑니다. 내 편은 좀 모자라도 되고 다른 편만 날카롭게 칼날을 벼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내 편도 제대로, 내 편이 아니다 싶은 사람도 제대로, 그래야 이 시대가 실력 있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과연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찾아보면 이 한정동 시인의 첫 작품이 소금쟁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역사가 심판했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의 그 신춘문예 1등을 한 그 소금쟁이는 역사의 힘으로 지워지고 잊혀진 겁니다. 본인이 사죄도 별로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이름을 날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우리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아주 대단한 위대한 문학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너무나 엄격한 건지 모르겠지만 흰종이에 점이 하나 찍히면 그것은 더 이상 흰종이가 아닙니다. 점 하나가 찍히면 그러면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나의 흰종이가 계속 흰종이로서 계속 되도록 사람은 수시인을 하는 겁니다. 본인을 계속 잘 가지런하게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점이 찍히면 어떡하냐? 그건 점이 찍힌 종이로 그냥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눈을 감는다고 해서 찍힌 점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주의를 기울여서 전심전력을 다 해서 바르게 살려고 자기가 기대하는 나는 이런 인간으로서 살겠다 하는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좀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있어도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남에게 너무 심하게 비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문화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글도적질, 어떤 창작에 대한 도적질이 안 된다. 우리는 이 도덕감의 하한선을 높여야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